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글쓰기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독서 치료도 있는데 왜 영화 치료가 없겠어 하는 생각을 해오곤 했거든요. 있더라고요. 시네마 테라피라는 이름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상담과 상담 치료에 영화나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오늘 소개할 도서 마음으로 보는 영화가 바로 시네마 테라피에 관한 책입니다. 곽현주 저자는요, 건신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치료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예술치료연구소 소장 및 영상영화 심리상담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화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죠.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연민과 사랑의 감정이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학을 접할 때와 같은 마음이지 않나 싶어요. 이 책에 수록된 40편의 영화는 40개의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저자는 단순히 영화를 소개하고 해석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고요. 독자 자신의 삶과 영화의 주제를 연결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네 삶도 영화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내면의 숨은 가치를 발견해 보자는 것이지요. 영화는 책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쳐왔어요. 그죠?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어머님이 특정 영화 음악을 장례식 때 틀어달라고 하셨다고 했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가 라라랜드인데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약속도 받아놨습니다. 내 장례식에 그 영화의 OST를 틀어놔주면 내가 그걸 들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떠날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특별한 영화가 있으십니까? 이 책 가운데에서 몇 편의 영화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나무님들 중에서 닉네임만큼이나 늘 환한 댓글로 우리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던 호호호님을 위한 영상입니다. 호호호님 잘 듣고 계시죠? 설 밑이라 진짜 바빠서 이번에는 녹음 못하겠다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기다리실 것 같아서. 오늘은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영화 같았던 인생.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꼭 행복하십시오. 스틸 앨리스 2015년 줄리안 무어, 알렉 볼드윈 주연. 지금이 내가 나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거야. 새 아이의 엄마, 사랑스러운 아내, 존경받는 언어학 교수로서 행복한 삶을 살던 앨리스는 어느 순간 쉬운 단어가 기억나지 않았고 약속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희귀성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행복했던 추억,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는 앨리스. 하지만 소중한 시간들 앞에 온전한 자신으로 남기 위해 당당히 삶에 맞서기로 결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영화는 실제로 누구나 영화 속 주인공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환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한 번쯤은 만일 나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하고 생각해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만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비극과는 절대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줄리언 무어가 가지고 있는 격조 있고 우아한 이미지는 알츠하이머로 인해
앨리스가 흐트러지고 허물어지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감동을 줍니다. 자신이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며 앨리스가 보여주는 그 당혹스러운 눈빛은 정말 쓸쓸했습니다. 앨리스의 초점 잃은 눈빛을 볼 때면 마치 그녀 내부에 커다란 구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될 만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앨리스를 보면서 삶에서 많은 것을 이뤄낸 그녀가 내적인 감정의 혼란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가는 것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앨리스는 마냥 좌절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제목 그대로 앨리스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앨리스로 남아있고자 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도 알츠하이머 학교에 나가 이 세상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예전의 나로 남아있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순간을 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라는 말로 환자들을 또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가족 이야기. 가족들은 앨리스가 알츠하이머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앨리스를 대하고자 합니다. 앨리스를 위하는 마음 같았지만 서로의 기준이 다르고 생각과 행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족들이 신경을 써주는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치매 가족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무게란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영화에서도 현실에서도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며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 중 이 사람뿐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앨리스를 돌보는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무능하다며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딸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겠죠. 결국 기억을 잃지만 가족의 사랑이라는 더 소중한 것을 얻는 앨리스의 모습은 영화의 결말을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앨리스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착한 치매를 겪습니다. 앨리스는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상실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기억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이제 모두 사라져갑니다. 나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예전에 나로 남아있기에 위해서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을 기술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게 이처럼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이자 사랑스러운 아내로 존경받는 언어학 교수로 살아오던 앨리스에게 알츠하이머 판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자녀에게 유전이 된다는 것이 더 속상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가족 가운데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치매 환자의 행동적 변화, 인지적 변화, 심리적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안타깝게도 앨리스보다 오히려 가족들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스스로 자신의 병을 잘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치매는 자신이 바라는 자신으로 죽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아주 슬픈 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환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결국 나 자신의 의미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엘리자베스 비숍의 상실의 기술 중에서 상실의 기술을 익히기는 어렵지 않다. 많은 것들이 언젠가는 상실될 의도로 채워진 듯하니 그것들을 잃는다고 재앙은 아니다. 날마다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문 열쇠를 잃은 당혹감, 무의미하게 허비한 시간들을 받아들일 것, 상실의 기술을 익히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더 많이 잃고 더 빨리 잃는 연습을 할 것. 장소들, 이름들, 여행하려고 했던 곳들. 그것들을 잃는다고 큰 불행이 오지는 않는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2016년. 켄 로치 감독, 데이브 존스, 헤일리 스콰이어 주연. 칸이 가장 사랑한 거장 켄 로치 감독. 평범함을 가지고 대작을 만든다. 영국 뉴캐슬이 배경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몫으로 살아가던 다니엘은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니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찾아간 관공서에서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복지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시도한 유료 ARS 통화 연결은 1시간 이상 걸리고 모든 신청은 인터넷으로 해야 하고 관공서의 직원들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컴맹인 주인공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두 아이와 함께 런던에서 이주한 싱글맘 케이티가 복지수당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도움을 주게 되고 이들은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이들은 무능력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살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제도와 비인간적인 시스템은 이를 이해하고 보듬어주지 못합니다. 영화는 현 영국 사회의 부조리한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짚어내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온기와 감동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스토리텔링이라는 평과 함께 잔인하게도 감동적이다 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켄 로치 감독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 후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 라는 가슴 뭉클한 수상 소감을 전하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사람들에게 가난은 너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잔인함이 문제이다 라는 낯선 비판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켄 로치 감독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에는 역부족인 약자들 편에서 관찰자로 때론 대변자로 세상을 향한 일침을 영화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약자와 소외계층의 안전망이 되어야 하는 복지정책이 운영자 위주의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락한 영국의 현실을 조롱과 위트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방불케 하는 비전문 엑스트라들의 구성으로 현실감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나는 이웃의 사정을 알고 있는가? 같은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운동적 거대 담론은 결코 해내지 못할 더욱 강력한 스토리텔링으로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인간을 배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인공은 40여 년을 목수일을 해왔고 현재는 심장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남성 노인입니다. 다니엘은 태어나서 한 번도 컴퓨터를 다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시스템은 실업수당마저 인터넷으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마우스를 올리라고 하니 실제로 마우스를 손으로 들어 올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그를 첨단화된 시스템은 배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질병수당 지급 심사를 위해 전화로 현재 상태에 대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장면을 보면 심장병 환자에게 치매 환자들의 진단 검사를 하고는 기능에 이상이 없다며 질병수당 지급을 기각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KT는 새로 이사 온 곳이 낯설어 길을 잃어서 기관 상담에 늦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보조금 삭감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기관의 직원들에게 KT를 대변하며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꼭 돈이 많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산력을 잃은 한 남성 노인과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맘 젊은 여성을 자본주의 시스템 언저리에 배치해 놓은 감독의 의도가 눈물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매정함은 나이도 성별도 가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식료품 가게의 경비가 알량한 권력을 휘둘러 한 여성을 매춘이라는 더 어둡고 습한 시스템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모습은 자본주의에 대한 그 어떤 비판보다 매섭고 매정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서 가장 불안한 존재는 어린 아이들일 것입니다. 딸의 학교 친구들이 구멍난 신발을 놀린다는 이야기에 KT는 매춘으로 돈을 벌기 위해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합니다. 어둠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며 눈을 질끈 감았을 때 그런 그녀에게 다니엘은 손을 내밀고 연대합니다. 역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첨단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따뜻한 손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은 거요 라고 말하고 건물을 나선 다니엘 블레이크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이 시스템의 요구에 불응하고 항고하겠다고 결심합니다. 40년간 목수의 일만을 묵묵히 해온 한 노인의 수고로움과 그가 가진 경험과 연륜과 지혜는 생산력 없음이라는 문장과 일직선에 놓일 수 있는 것일까요? 디지털 시대는 직선이며 곡선은 없습니다. 소외된 노인이 소외된 싱글맘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직접 손으로 나무를 깎아 만든 모비를 선물하고 그 모비를 햇살이 잘 비치는 창가에 달아줍니다. 마치 바다에 있는 듯 할 거야 라고 따뜻한 이야기를 건네며 손수 깎은 모비를 줍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을 손수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 방의 온기를 높이기 위해 손수 잘라붙이는 창가의 문풍지 등 이러한 것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을 KT의 가족에게 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 이웃을 사랑하는 따스한 마음, 노인의 관심과 애정은 차가웠던 아이들의 마음에 자연스레 녹아들었습니다. 연대는 도움이고 시스템은 도움을 모릅니다. 결국 다니엘은
시스템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라고 말하고 시스템 밖으로 걸어가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검정색 스프레이로 시스템의 벽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자신의 이름을 크게 씁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서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인물에 집중하여 등장인물과의 카메라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 흔한 배경음악도 그 어떤 기교도 없이 주인공들의 삶을 조심스레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극히 폭력적인 가난이라는 것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자존감을 지킨다는 것, 현실에서 어떻게 함께 연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분들과 이 영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비교적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인 영국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재가 이슈가 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정책이나 복지 문제의 해결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아픈 다니엘을 찾아갔던 이웃집 소녀 데이지처럼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복지제도의 모순을 온몸으로 보여준 채 떠난 다니엘 블레이크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의 대가 없는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항고심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말은 법원 화장실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결국 유언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 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난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굽실대지 않았고 이웃이 어려우면 그들을 도왔습니다. 자선을 구걸하거나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가오는 것들, 2016년 미아 한센 러브 감독, 이자벨 위페르, 로만 코린카 주연.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변한다. 고등학교에서 철학 교사로 일하는 50대 여성 나탈리는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 하인츠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서 불쑥 결별을 선언합니다. 또한 불안증 때문에 수시로 나탈리를 찾는 어머니는 거듭된 자살 시도 후 요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탈리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나탈리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고, 출판사에서는 철학 교재의 개정판을 내면서 오래도록 저자로 참여해온 그녀를 배제합니다. 정말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그녀의 삶에 다가옵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나탈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기 연민에 젖어 신세 한탄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교사와 저자로서의 특권 상실에 당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화하는 미래, 그리고 변화시킬 미래에 맞서는 나탈리는 영화에서 과하지 않게 감정을 잘 추스르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처해 나갑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어떤 모습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영화 다가오는 것들은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훌륭하지만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으로 영화를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탈리는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다가 버스 차창 밖으로 남편이 애인과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수준 이하의 한심한 남편의 모습에 황당해하며 웃을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남편의 고백 장면에서조차 나탈리는 감정적 파국을 요란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당혹감 속에서 끊겼던 부부 사이의 대화 다음 장면은 바로 교정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날아가는 서류들을 담담하게 주우러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나탈리의 심리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탈리에게 있어서 남편과의 이별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듯 오히려 그동안 자신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났던 브류타뉴 별장, 메모가 적힌 책들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가오는 것들은 비범하고 깊습니다. 스토리에서 나탈리의 삶에 결정적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였던 로맨스의 상실은 또 주변에 많은 매력적인 이성들이 있었음에도 다른 로맨스로 간단히 대체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히려 나탈리가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탈리의 모범생 제자 파비엥과의 관계. 영화 속에서 쇼펜하우어와 레비나스의 책이 의미심장하게 언급되고 파스칼이 길게 인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대목들은 나탈리가 철학 교사라는 점에서 그녀의 일상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디테일이 되었습니다. 제자 파비엥은 평소 책과 인간의 관계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나탈리와 지적인 대화를 하고 철학적 소통을 하는 의미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불륜 고백을 듣게 된 나탈리는 무정부주의적 공동체를 형성해 살겠다며 시골로 떠났던 파비엥의 공동체로 휴식을 취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제자 파비엥도 어느 순간 변했음을 인식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니, 변했다라기보다는 진실한 그의 생각을 듣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철학적 사유를 함께 해왔다고 생각한 제자의 변화는 나탈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 평소 알레르기가 있음에도 나탈리는 밤새 고양이 판도라를 끌어안고 서럽게 웁니다. 영화 속에서 가장 서러워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탈리는 공동체와 어울려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자신이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을 막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탈리는 앞으로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갈팡질팡했던 평범한 인간 나탈리는 외부로부터 불어닥친 거대한 충격에 대해 자신의 내부의 힘으로 맞서며 위험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힘은 하인치나 파비엥 같은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녀가 읽어왔고 가르쳤던 책, 그리고 다가오는 것들을 두려움 없이 직시하는 삶의 상상력에서 오는 듯했습니다. 과거를 고집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다가오는 것들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나탈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 변치 않은 진리를 알아가려고 애썼고 이 진리에 대한 탐구와 열정이 다가오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녀의 삶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했던 일일지 모릅니다. 나탈리는
다른 수준에서의 삶과 자유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책 한 권을 들고 마땅한 자리를 찾아 빙빙 돌다가 옆으로 누워 독서 삼매경에 빠진 나탈리는 결코 외로워 보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철학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가오는 것들은 바람 불어오는 삶의 한 지점에서 온전한 자유와 품위를 찾아낸 한 인간의 여정을 다룬 탁월한 여성 영화이면서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입니다. 삶에 다가오는 변화들을 가능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다는 자각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앞으로 다가올 뻔하고 어쩌면 예측 가능한 이벤트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어쩌면 피하고 싶은 일들도 많겠지만 그러한 일들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기쁨, 나만의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몰랐네요. 자, 저는 그럼 또 다른 좋은 책으로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그동안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